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.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실장님, 오늘은 어제 진행된 한국은행 이 금융통합위원회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. 이게 새해 첫 회의였는데 일단 네. 금리가 동결을 했어요. 네, 그러니까 작년 2월부터 지금 8번 연속 금리가 동결했고요. 뭐 거의 1년 넘게. 아마 요거는 조금 더 갈 것 같아요. 뭐 지금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거의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올려야 될 요인도 좀 있고 예. 내려야 될 요인도 좀 있긴 한데 그럴 때는 이제 동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죠. 예.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는 좀 기준금리가 고점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예,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거와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거는 사실 좀 다른 얘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어제 그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보면 이전에는 추가 인상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그런 표현이 아예 없어졌어요. 예. 그리고 한은 총재는 약간 뉘앙스는 틀린데 추가 인상 필요성이 좀 많이 낮아졌다.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시장에서는 끝이다.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은 이번 동결 결정 사실상 뭐 기존의 시장이라든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던 결과긴 한데 이런 이 동결 평가, 이 결과가 나왔던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? 일단은 이제 물가 상승률은 빠르진 않지만 분명히 둔화되고 있는 거는 맞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좀 가라앉고 있잖아요. 이제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가계부채도 늘어나는데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, 실제로 가계부채는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안정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증가가 더 되지 않고 그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유지하는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없고 그럼 두 가지 인상 요인은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. 물가하고 가계부채는. 반면에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부실 이게 혹시나 금융 시스템 쪽으로 그런 부실이 불확실성이 전이될 수 있다는 그런 당국의 우려도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수출 경기는 조금 이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회복되는 듯이 보이는데 소비하고 투자가 워낙 안 좋습니다. 당연히 이제 고금리 기간에는 가계 입장에서는 이제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기업 투자라는 건 사실 자기 돈 갖고 투자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거든요. 네. 대부분 이제 차입을 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그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.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렵고 이런 내수 쪽에서의 상당히 회복 지연이라고 할까요?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을 아마 한국은행이 고민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관심은 좀 금리 인하 시점으로 쏠리는 것 같은데요. 어제 이창용 한은 총재가 6개월 이상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다. 뭐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. 6개월이라고 하면 그럼 이번 하반기쯤이 돼야 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.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?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일단 이제 그 한은 총재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앞쪽에 구절이라고 할까요? 이런 게 있거든요. 사견을 전제로 개인의 의견입니다. 그러니까 금통위원 7명 중에 이번에는 이제 1명이 결석해서 이제 총재까지 하면 6명인데 네. 총재 의견이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겠죠. 영향력이 있지만 총재가 그렇게 발언한 이유는 그래도 좀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거를 좀 이제 경고를 한 것뿐이고. 지금 미국 금리 인하는 여전히 올해 3월 인하 확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. 미국 시장에서 볼 때. 예. 그럼 이제 만약에 미국이 3월은 좀 이르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가장 이른 타이밍이 3월로 보고 있는데 3월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가 6월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로 버틸 수 있을 건가? 예.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 이제 금리를 떨어뜨릴 거거든요. 타이밍 시차를 거의 안 두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이제 최근에 PF가 뇌관이 되고 있어요.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 만약에 혹시나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했는데 우린 동결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PF 쪽에 지금 태양건설은 좀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지만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실 미래란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. 우리 금융 시스템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가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은이 져야 되거든요.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네 번째는
이게 사실 하는의 입장에서 또 고민인데 사실 시장 금리는 정책 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하는의 기준 금리가 움직이고 시장 금리가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이제 어떤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인데 요새는 시장 금리가 먼저 움직인다는 거.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? 한은의 위상의 문제라고 할까? 예.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시장 금리가 한은의 정책 금리, 기준 금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미 연준의 금리를 따라간다는 거. 네. 한은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. 이제 그런 압력을 과연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미국이 3월에 인하를 했는데 우리가 뭐 총재 말대로 6월까지 계속 동결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시장 금리는 미국 정책 금리를 따라간다. 이러면 한은의 자존심의 문제인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압력을 만약에 버틸 수 있다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죠. 예. 그러나 이제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의 독립적이다. 이건 사실 뭐 행정부로부터 독립이지 예. 우리나라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거든요. 그런 압박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.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금리 인하 시점이 기대보다 늦어지는 상황. 이 어쨌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돌아갈 거라는 게 전망이 지배적인데 이 간밤에 미국에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네. 시장 전망치를 예. 상회했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원래 12월 전년 동월 대비 작년께 3.2%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. 그보다 0.2 정도 높은 3.4 정도 나왔고 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좀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 좀 변동성이 큰 부분 뺀 이제 근원 CPI도 시장에서는 3.8로 예상을 했었는데 3.9 좀 올라갔죠.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사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어질 거다.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여전히 좀 고금리를 지속을 해야 될 거다라고 시장에서 반응을 할 것 같은데 네. 이 논리대로라면 이제 어제 미국 주식 시장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괜찮았습니다. 예, 괜찮았고 미국 민간에서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여전히 3월을 가장 높게 보고 있어요. 예. 그게 이제 며칠 전만 해도 한 60%대였는데 3월 인하 가능성이 요번에는 70%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. 그러니까 이 미국의 물가 지수 요번에 물가 상승이 발표된 게 큰 영향을 못 줬고 이유는 이제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좀 품목 구성이 약간 좀 왜곡되는 경향이 있어요. 이게 주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. 예. 그러니까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CPI 기준으로 한 30%, 근원 CPI 기준으로 한 50%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그 계약을 그 임대를 갱신한 부분이 반영이 충분히 안 되고 기존 것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왜곡되는 경향. 그 부분을 덜어내면 사실 미국의 실제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미국이 또 이제 중요시하게 보는 거는 CPI보다는 이제 근원 PC 물가 지수라고 개인 소비 지출 쪽에서 주거비가 아예 빠지는 부분 아니면 확 준다든가 이제 실제로 미국의 주거비를 뺀 나머지 어떤 개인 소비자들의 지출에 의해서 올라가는 물가 이런 부분은 아직 2.6%로 상당히 2%대로 안정적입니다. 그래서 물가 지수가 이번에 좀 생각보다 높게 나왔지만 그렇게 미국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럼 실장님께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바와 부합한 결정을 내릴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상반기 이르게 예. 좀 인하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빠르면 3월이고요. 예. 늦어도 5월. 늦어도 왜냐하면 5월에 시장에 미국의 금리 인하 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측한 비율이 거의 99%입니다. 3월은 한 72% 정도 나오고 예. 그러니까 3월이나 5월 중에 분명히 미국이 피봇을 시작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뉴욕 증시가 이렇게 뭐 요번 밤 사이에는 크게 오르거나 뭐 크게 떨어진 그런 경향도 없었어요. 이게 방금 말씀하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게 좀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이제 그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년 12월 FOMC 이후로 많이 높아졌거든요. 그러니까 금리 이미 좀 반영이 됐었고, 예. 그리고 이제 뭐 소비자 물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미국 경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좀 좋다는 점. 근데 대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 분기 단위로 볼 때 한 0%대로 많이 떨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. 작년 3분기까지 나온 게 4.9%였는데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그런 경기 침체 우려도 여전히 좀 있고 그래서 아마 미국 증시는 그렇게 큰 변동 없이
새로운 어떤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큰 변동 없이 이런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개별 기업이 좀 눈에 띄어서 좀 다시 그거 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. 이제 애플이 이제 연일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이제 장중 한때 시총 1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 내줬거든요. 요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? 그러니까 최근 코로나 직전인가요? 한 2019년 근방으로 애플하고 MS하고 예. 이 시가총액이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. 그래서 애플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약보합세라고 할까요? 좀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 MS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아이폰 14가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. 사실 14, 예. 14인가요? 14죠. 중국 시장의 비중이 상당히 큰데 그게 안 팔리니까 이제 말씀하신 아이폰 15가 나올 타이밍에서 이것도 네. 안 팔릴 거다. 네. 이런 또 시장의 우려가 상당히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요번에는 이제 MS가 살짝 장중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네. 내려간 거 올랐는데 MS 시가총액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3조 달러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3,800억 원 정도 되거든요. 우리나라 GDP가 2,000조 원 예. 약간 넘고 예.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75조 원이니까 미국의 어떤 글로벌 탑 시가총액 1위인 기업들, MS와 애플과 비슷하겠죠.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참 부러운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끝으로 태영건설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슈가 많았죠.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결국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막판에 이제 추가했던 그 자구안 발표가 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예, 그렇습니다. 뭐 태영건설하고 정부의 좀 일종의 힘겨루기였는데 예.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PF 규모가 작은 중소건설사라면 신경을 안 쓸 텐데 워낙 도급 승리도 높고 1군 건설사로 치고 있고 그리고 PF 규모도 다른 건설사보다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. 예.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제 정부가 놔두면 당연히 이제 PF 시장이 문제가 되고 그게 이제 결국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질 수 있으니까 또 태영의 입장에서도 사실 뭐 자산이나 부채로 이렇게 뭐 미래 현금 흐름까지 계산을 해보면 지금 사업을 접을 단계는 아니거든요. 조금만 유동성이 좀 숨통만 트이면 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태영도 이제 좀 정부하고 합의안을 타결을 해서 좀 그래도 좀 괜찮은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자, 근데 이제 앞으로 절차가 이제 워크아웃이 개시가 되면 이제 실사에 들어갈 텐데 이 만약에 혹시나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뭐 비공개 채무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될 경우에는 이 워크아웃 절차가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? 첫 번째는 이제 4월 11일까지 이제 채권단에서 태영의 이제 그 자산부채 실사가 들어가는데 예. 이런 경우에는 보통 숨겨진 우발 채무가 발견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아, 네. 그런데 건수보다는 이제 규모죠. 그 규모가 작다면 무난하게 이제 5월 12일 태영하고 이제 채권단하고 MOU를 맺거든요. 경영 정상화 계획을 예. 가지고 그 단계까지 넘어가면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. 상관없는데 말씀하신 실사 단계에서 우발 채무가 과연 얼마나 잡힐 건지 그리고 태영의 사업장이 제가 알기로 한 120개 정도 되는데 지금부터 4월 10일이면 한 뭐 석 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. 예. 그 안에 과연 그거를 충분한 실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? 이것도 좀 문제고. 예.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우발 채무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면 이제 무난하게 경영 정상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지금 문제는 일단 태영건설을 좀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부동산 EPF 문제가 태영건설만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.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? 일단 이제 뭐 거론되는 건설사들이 있어요. 뭐 동부라든가 롯데, 뭐 신세계, GS 같은 뭐 그런데 좀 태영 케이스하고 틀린 경우는 이것도 대형 건설사들이니까 PF 규모가 크겠죠. 근데 이 계열사들은 대기업 계열사입니다. 그러니까 자금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뭐 재작년인가요? 그 롯데건설이 레고랜드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계열사를 동원해서 이제 유동성을 지원했잖아요. 네. 예.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일단 있고요. 그래서 뭐 이 계열사들을 언급하면서 일부 뭐 신용평가사에서는 뭐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하는데 하향 조정한 등급이 A입니다. 대부분.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네. 문제는 이제 중소건설사가 문제인 거죠. 최근에 이제 중소건설사 종합건설기업 기준으로
상당히 좀 많이 늘었거든요. 한 200개 정도 한 1년 전보다 늘었다고 해요. 그 예. 파산 건수가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자금 동원력도 없고 또 규모가 작은 건설사고 PF 그 규모도 만약에 작다면 정부나 금융당국이 그렇게 배려를 해줄 것 같지 않아요. 예.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이제 PF가 들어간다는 건 돈을 제공하는, 그러니까 신용을 공유하고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까지 엮이는 거잖아요. 네. 예. 보통 우리 은행권은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. 뭐 문제가 제가 보기에 전혀 없는 것 같고 제2금융권, 그러니까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또 뭐가 있죠, 증권사라든가 뭐 보험사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PF가 중소건설사하고 좀 엮이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우려가 되는 제2금융권 쪽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증권사입니다. 증권사도 이제 대형보다는 중소형 증권사 쪽이 PF의 일종의 좀 많이 비중을 사업 전략을 높였던 그런 증권사들이 있어서 예.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은행이나 대형 건설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중소형 건설사, 중소형 뭐 제2금융권사의 문제는 예. 문제가 생겨도 사실 우리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. 다만 이제 이게 도미노 현상은 좀 우려가 돼요. 예. 이쪽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게 계속 파급을 미치는 이제 금융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워낙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거든요. 그래서 정부가 이쪽은 규모가 작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오히려 큰 데는 신경을 덜 써도 저는 이쪽은 큰 해결이 될 문제인데 이 작은 부분을 정부가 예.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. 실장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